지금 들어가서 2,000원으로 사서 1,000원이 갔을 때 2달러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주식시장에다가 국내 삼성전자가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환차익을 봅니다. 무조건. 환율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의 터닝포인트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그럼 얼마냐? 1,400원. 올해 좀 그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길게 당연하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환율이 균형 환율 대비 100원이 올라간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정청 이슈, 선제적 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 그럼 이게 다 4월이면 끝납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도 지금 불안한 게 네. 뭐 지금 공매도 막 다시 시작된다고. 그래서 바로 또 주가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들은 또 막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고 한데 이래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기는 건가요, 이게? 공매도에 대한 뉴스나 우리가 이제 시황에 나오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의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업에서 공매도에 대한 주문도 많이 받고요. 이게 저는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오퍼레이팅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직접 매매 수행을 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지? 언제 하지? 이런 부분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켓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 하락하는 요인이었다. 이게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 부분에서 요약된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왜 할까요? 일부 투기 세력은 특정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으로의 반응작용을 통해 수익을 얻자. 이게 이제 기본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공매도를 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식 투자 비중이 30%, 금액으로는 700조 정도 됩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들은 항상 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10% 정도 해지를 합니다. 공매도 비중이 그래서 대략 한 62조 정도가 평균 수치입니다. 크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10%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요거 늘렸다가 줄였다가 줄여서 요런 관계로 가져가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공매도 제한이 한 1년 반 정도 되면서 이게 한 59조 요 원저리까지 내려왔었어요. 추가로 못하고 주식은 좀 늘어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공매도가 첫날 3월 31일 그리고 둘째 날 한 2조 원 정도 들어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링 되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추가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공매도가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냐 그 해석으로 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계속 했느냐? 최근에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된 아마 데이터들 많이 그 서치해보는 사이트 있을 겁니다. 공매도 종목들 2차전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첫날 공매도 나왔고요. 두 번째 날부터 공매도 안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수준에서 왜냐하면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차 잔고에 의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주식을 가져다가 네. 내가 주식이 없으니까 대차는 대신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생기기 위해서는 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있어 당장에 팔 일이 없을 것 네. 같아. 뭐 1년 반 팔려. 왜? 많이 빠져서 내 원금이 1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야. 한두 달 내에 10만 원 못 갈 것 같아. 안 팔아. 나는 대주해주겠어. 빌려주겠어. 그걸 가져다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은 주가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은 팔 타이밍만 잡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공매도 타깃이 된다라 논리는 안 맞는 것인 거죠. 물론 많이 빠져서 더 빠질 수 있어. 지하 밑에 땅굴이 있어. 이 논리로도 뭐 일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 정도 선에서 공매도를 해서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2차전지나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네, 뭐 추가로 더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메리트 있는 업종에서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쪽에 급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고. 네. 공매도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요. 첫 번째,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700조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30%.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그간에 늘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내가 해지를 할 수 없는데 왜 주식을 사?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해지 관계없이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어요. 이 물량도 대부분 ETF에 연계되는 물량입니다. 네.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ETF를 샀기 때문에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국내에서 사는 거죠. 산출제는 외국인이지만. 근데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못하는데 위험했지 못하는데 왜 주식을 지금 투자해? 라고 했기 때문에 안 산 물량들도 많아요. 네. 투자자들도 기관들이. 네. 그러면 공매도 됐어. 해지할 수 있어. 위험 회피 어느 정도 일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합니다. 이 긍정률이 두 번째. MSCI 지수 편입이 2월, 5월, 9월, 11월 4번 있었습니다. 네. 5월이 내일 모레죠. 이때 우리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입니다. 그럼 국내 70조가 들어옵니다. 네.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지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요건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그 야간 시장도 네. 애프터마켓 네, 네, 넥스트 트레이딩도 되고 네, 네. 외환 시장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요건 시스템 전환은 다 만들어졌어요. 신뢰도 문제에서 이제 이 모니터링 국가로 이제 지정이 되면 1년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요게 지정이 되면 기대 효과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부분이 악재, 단점, 부정적인 요인만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저는 공매도를 지금까지 4번 정도 공매도를 제안을 했는데요. 굳이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못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 시장에 좀 맡겨놨으면 어떨까 했는데 공매도가 개시된 게 나쁜 것만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한 공매도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리스크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돈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가 한 10%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풀리니까 실제 들어오는 돈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나쁜 것도 아닐 수 아니다. 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1에서 3월 사이에 뭐 외국인들이 좀 사고 뭐 그랬던 걸까? 아니면 그거랑은 좀 별개인가요? 미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 그들이 매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합리적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합리적 네. 투자는 뭐냐면 다른 게 합리적인 게 아니고요.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는 겁니다.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는 거 뭐냐면 추세가 확인되고 확인된 상황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매매를 안 해요.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사자. 이거 안 합니다. 네. 올라가서 추세 돌파하고 확인됐으면 그때 사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매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합리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워낙 또 큰 돈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적게 먹더라도 확실할 때 먹겠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가장 오히려? 큰 이유는 의사결정 라인에서 너 왜 그 당시에 왜 주식을 샀어? 라고 했을 때 질책을 할 말이 했을 때 할 없으니까. 말이 없습니다. 느낌이 좋아서요. 징계. 징계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네. 지금 이제 국장 다 좋다는 정도로 이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네. 리스크는 없나요? 뭐 어떤 안 좋아질 어떤 악재라든지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특별하게 앞으로 더 크게 나올 만한 악재적 요소 그거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린 금리와 성장률 이외에 환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거기서 딱 시그널로의 판단으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네. 균형 환율 수준에서의 100원이 더 높습니다.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러 대비 우리가 일본 엔화 대비 평균 환율에서의 상황이 1,350원이거든요. 그럼 1,400 지금 50원 수준인데 100원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정치적 요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2월에 했지 않습니까?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차. 그다음에 또 우리는 추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미국도 해야 되긴 하지만 추경도 남아 있고 뭐 산불도 나서 또 네. 채권 또 발행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문제로 환율이 약간 높은 균형환율 대비 약간 높을 수는 있겠으나 100원이 높다는 건 너무너무 높은 거죠. 이 부분이 균형환율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쫙 들어오겠죠. 지금 매도하는 건 이해합니다. 네. 그네들은 팔 수밖에 없죠. 주식을. 내가 외국인이에요. 코 큰 외국인, 코쟁이 외국인인데 1달러를 가지고 와서 2,000원으로 바꿔서 2,000원으로 주식 사는 게 좋은지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으로 바꿔 1,000원을 주식 사는 게 좋은지 당연히 1달러를 2,000원에 네, 그렇죠.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 2,000원어치 사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이 2,000원이 3,000원에 갈 것 같으면 주식을 먼저 팔아요. 안 들어옵니다. 근데 딱 판단할 때 꺾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만한 시점에서 확인이 됐어요. 1,000원 갈 것 같아. 1,000원으로 레포트들이 다 나와.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2,000원으로 사서 1,000원이 갔을 때 2달러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환차 이익을 보는 환차 이익을 보는. 네. 외국인이 주식시장에다가 국내 삼성전자가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걔네들이 보는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보다 작아요. 우리하고 대만 인도 비슷합니다. 비중이 14% 정도 되는데 정말 작은 나라의 작은 기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좋아서 안 삽니다. 환차익을 봅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볼 때 환차익을 보고요. 이 환차익 채권 투자라고요. 채권 투자를 한 것이 주식을 사고 이게 선물로에 연계된 그 대용가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환이 방향성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달라. 절대 안 들어옵니다. 환이 내가 생각한 방향성과 같아. 제가 아까 평균 환율이 20년도 1,150원이고 저점이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경제 성장률이나 어떤 국내 경제 여러 상황들이 바뀌고 있어. 무조건 들어옵니다. 삼성은 안 좋아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이 보는 관점은 기업의 가치적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환율 변화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환율이 첫 번째입니다. 금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환율로만도 한 30~40%도 벌 수 있다는 크게 건. 크니까. 그리고 네. 빠져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로. 그래서 환율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주시장의 터닝 포인트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그럼 얼마냐? 1,400원. 올해 좀 그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길게 당연하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환율이 균형 환율 대비 100원이 올라간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정청 이슈. 네. 그다음에 선제적 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 그러면 이게 다 4월이면 끝납니다. 왜 4월에 끝느냐? 정책 이슈가 4월이면 마무리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괴리율이 좁아지죠. 뭐 5월 정도에는 하겠죠. 올해 2번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괴리율 좁아지죠. 우리는 한 템포 쉴 거니까. 그다음에 추경도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산불 진화 등등등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요 요인들이 한 달 내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제자리로 가요. 균형 환율 쪽으로 가야죠. 네. 그럼 환율 변화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함정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예상을 안 합니다. 알긴 알지만 이건 느낌이거든요. 뇌피셜이거든요.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확인되면 그때 들어옵니다. 그럼 환율이 안정되는 게 느껴지면은 그때는 또 외국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요. 그 기준은 지금 1,450원인데 1,4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딱 3분기네요. 뭔가 느낌이 한 2분기 말 3분기네요. 그 느낌이네요. 약간 당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이 되겠죠. 그때 뭐 삼성전자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소부장 중에서 그렇죠. 소재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들으면은 저희가 혹합니다. 저도. 있는 거 조금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리스크가 많이 느껴지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삼성전자 말고도 혹시 뭐 좀 유망한 종목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좀 전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수적 관점으로 2007년, 11년, 21년 대세 지수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했어야 돼요. 무조건. 지난해에는 전력기기, 조선, 방산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았죠. 네. 지수는 그러니까 고만 했는데 뭐 몇 배씩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지수적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투자의 관점에서 섹터 업종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안 좋아도 제가 이 요지는 뭐냐면 시장이 폭락이 아니고 횡보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도주는 나옵니다. 2차전지가 2023년도였고 전력기기, 조선방산이 작년 오랫동안 흐름에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의 관점입니다. 네. 시장의 관점이 아니고.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올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가치주에 대한 가치주. 가치주라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치주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가 시장에 있거든요. 성장주는 현재는 적자야. 현재는 돈 못 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진 기술력, 우리가 가진 신약을 가지고 미래의 어떠한 형태로 이게 개발이 되고 우리가 가치 기술이 확장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게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약바이오, 뭐 돈 버는 회사도 있지만 적자인 회사들이 주가는 막 4~5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그 로봇, 그다음에 IT 플랫폼. 이쪽이 이제 성장 섹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돈을 크게 못 벌어요. 근데 미래에 이 섹터가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좋습니다. 가치주는 뭐냐?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진폭이 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조금씩 안정적으로 벌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통해서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이 돈을 통해서 M&A, 사업 다카 등등등등 하는 섹터입니다. 이 가치주가 종목으로 뭐냐? 자동차, 조선, 건설, 유통이랑 백화점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석유화, 철강 이게 이제 가치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 조금 위축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돈을 버는 업종의 종목들이 이 종목 물론 석유화학이 최근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롱텀하게 보면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장치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요 섹터가 성장 섹터, 가치 섹터가 계속 이 비등하게 움직이는 형태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치 섹터를 주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유통주도 많이 올랐어요. 백화점주들 많이 올랐는데 가치 섹터에 대해서 뭘 봐야 되냐? 저는 뭐 아직 그 가치 섹터에 정확하게 지금 타이밍적으로 이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건설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이요? 악재에서. 왜냐면 건설주 하면 건설주는 맨날 빠져. PF 그거 네. 근데 지방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이 이제 완연하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과정으로 대형 건설사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비롯해서 DL 뭐 ENG라든지 네. 등등등 있죠. 이게 뭐냐면 신정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신정부가 들어서면 개발 사업들을 막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개발 사업을 못할 뿐이지 개발 사업들을 막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 중국, 미국 등등등 나라들이 새롭게 개발 산업에 대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터닝하는 거고요. 아이 난 무거워. 그거 싫어. 그러면 성장 섹터에서 찾아본다면 로봇주를 관심 있게 봐야죠. 로봇주는 제가 이제 로봇주의 접근 방식으로 판단하는 상승 가능성의 요인은 첫 번째가 저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중국이 뭐 화웨이나 이런 데서 로봇 만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로봇 기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방송에서 매일 로봇에 대한 얘기가 로봇 하면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게 보통 수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뉴스가 계속 노출되면 나도 로봇주를 한번 보는 거고요. 거기에 거래량이 맞춰지면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왜 수급이 있을 수 있냐? 로봇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현대차 그룹에서 보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거 정몽 그 아드님 네. 인수했습니다. 정의선. 네, 자기 집은 30%나 거의 태웠습니다. 네, 네. 근데 옵션이 뭐였냐면 5년 전에 인수할 때 20%의 손정희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80%만 인수를 했습니다. 5년 내에 이걸 상장해야 된다. 그래야 내 집은 다시 되사가거나 뭐 돌려주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그 5년이 올해 5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상장 요건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뉴스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올해 양산형 3천만 원짜리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나온다고 그래. 중국에서는 뭐 2천만 원짜리 나온다고 그래. 네. 국내에서도 로봇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로봇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는 뭐 삼성에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1차이고요. 최근 움직이는 유일 로보틱스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뭐 관절이나 액추에이터 부품을 만들고 있는 하이젠 RMN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시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 성장 섹터를 본다라면 가치 그 섹터는 안에서 이쪽이죠. 본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치주가 좀 이번엔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가치주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왔지? 우리가 조선주 항상 그러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면서 살까 했는데 조정받 빠지는구나. 딴 일 하고 있어요. 또 한 이렇게 올랐나 2주에 싶어요. 뭐야? 가치주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언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봤더니 30%가 올랐네? 40%가 올랐네? 다음에 사야지 조정받으면. 근데 이만큼 이렇게 가치주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는 그냥 사서 그냥 묻어두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쭉전 2%, 1%, 0.5% 빠지면 1%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투자 관점으로 보면 가치주가 좀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하죠. 급등락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맥락점에서 가치주.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주식을 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약간 좀 있는 돈, 한 돈 1,000만 원으로 해볼까 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뭐 주식 뭐 500, 1000 들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많으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초반에 말하신 게 이제 한국 주식도 지금 뭐 어쨌든 동이특이 좀 전이고 네네네. 미국 주식도 좋아질 거라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돈 그렇게 많진 않은 분들이 네. 어디로 우선은 가는 게 좀 유리할까요 올해는? 저는 가능성은 한국 주식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올해는 그래도 왜냐하면 짧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3%가 넘습니다. 네. 올해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위축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트럼프가 이제 리쇼링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뭐 재투자를 하긴 하겠으나 성장률 자체에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1%대라고는 하지만 뭐 변화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믹싱돼서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온기를 불어넣게 되면 성장률이 우리나라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투자 관점으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판단해서 딱 올려놓고 본다면 저는 한국에 조금 더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 지수보다도 어쨌든 뭐 개별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좀 섹터들 지수는 3, 4분기 네. 또는 4, 4분기에 제가 지수가 좋다라는 거는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최소한 2,800, 2,900, 3,000을 가야 이제 이 추세는 3,000을 돌파하면서 3,300을 돌파 이게 좋은 장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좋은 네,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현재는 박스죠. 2,200, 2,700. 고점이 2,800이긴 하지만 대략 2,400에서 2,700 내에서 지난 22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큰 박스거든요. 일시적으로 이탈이 있었지만 요 박스 상황에서의 흐름이 고점 라인에서 1분기, 2분기까지는 2,700 완전 고점에도 2,800이지만 요 고점 라인의 박스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 3, 4분기 정도에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3,000도 한번 노려보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미국 주식에 지금 다들 가 있고 네. 사실은 뭐 이제 국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또 이게 길게 보면 네. 또 옛날에 또 한국 주식이 또 좋을 때 또 미국 주식이 또 막 빠지고 막 그러기도 했었으니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2007년도 이럴 때 한국 주식만 갔고요. 네. 21년도에 아까 3,316포인트를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때때로 한국 시장이 좋은 적이 많습니다. 다만 그때는 다 성장률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다 특이하게 이게 연동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항상 국장은 뭐 탈출은 진흥순 뭐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가 되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돌 때가 어찌 보면 그렇죠. 또 저점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결국에 이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자고 다 하는 건데 당연하죠. 결국에 뭐 저기 가서 잃고 또 일로 왔다가 또 잃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잃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거를 좀 뭐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깨달아야 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뭐 지점에서 지점장 생활도 여러 군데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하고 면담하고 이제 컨설팅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이 한 가지 딱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종목 수출해야 됩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새 종목. 세 종목이요? 네. 야. 한미 시장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5종목. 그러니까 토탈. 다섯 미국에 개. 뭐 몇 종목, 한국에 다. 네. 저는 종목이 5개 넘어가시는 분이 수익 내는 걸 못 봤습니다. 압축, 선택과 집중. 주식 투자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 바구니 한 바구니 이거 싫어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전하긴 하겠죠. 그러나 수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뭐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무슨 지표를 봐야지만이 수익을 날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종목 수가 많으면 수익 안 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단순히 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종목을 늘리는 거를 피해라? 아니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10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9종목은 5%가 빠졌어요. 다 각각 시장에 앉아서. 한 종목이 10%가 올랐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주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가 수익이 아니라 재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한 종목만 올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재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해서 압축해서 가능성 있는 똘똘한 이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게 성공하는 비결, 수익 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압축하고 종목 수 줄이는 거고요. 어려워. 난 내 자식 같아. 네, 이 40% 50% 났는데 이거 자식 같은 걸 어떻게 내가 잘라? 눈 딱
감고요. 한번 쫙 밀어. 이거 수익 나면 팔고 이거 수익 나면 팔고 이렇게 정리할게. 절대 못 하십니다. 왜냐면 얘가 파는 동안에 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못 하니까 눈 딱 감고 싹 밀어버리면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면 시장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바둑 둘 때도 훈수 두면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시장에 몰입돼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잘 보이거든요. 이 관점입니다. 종목 수 줄이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종목을 줄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사야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빠지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더 계속 지켜보고 공부하고 이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오랫동안 또 현장에 계시면서 네. 그래도 돈 버는 사람들이 또 공통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맞죠. 뭐 그런 것들 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우리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김 부장 이리 와봐. 야, 왜 우리 회사 고객들은 판판이 깨져서 마이너스냐? 우리 저기 어느 증권 우리 점심에 만났는데 거기는 고객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라 우리 왜 깨져? 너 한번 TFT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봐. 돈 번 사람들이 왜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뭘 보고 배웠는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영주팀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 간의 고객 리스트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지금 절대 안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게 일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네, 네. 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고객분들 대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거의 다 뭐 80%는 문전박대 당했고요.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객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명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매매에서 돈 번 사람들의 스타일. 근데 공이 제가 느낀 첫 번째 공통된 사안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여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선생님 뭐 보시나 한번 제가 PC 봐도 될까요? 해서 딱 들여다보면 뭐 우리들은 뭐 PC 위아래 위층으로 해서 6대 7대 모니터 보면서 막 하는 분들도 네. 계세요. 나는 요것만 봐. 그러니까 딱 하나. 이게 자기 건 거죠. 자기 게 된 거야.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성공률 높은 무언가 하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보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 동안에. 네. 그러면서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고 궁합이 잘 맞고 이건 잘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남의 거 가져와서 내가 해봐야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됐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확장시키면 됩니다. 간단하게 많이 보시지 말고. 그 말은 역설적으로 네. 되는 시장 그 시기에만 들어가고 아닐 때는 기다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눈 오는 날만 주식 사. 1년에 몇 번 안 사거든. 겨울만. 자기 그게 잘 맞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봤더니 비나 눈만 올 때 주식을 샀더니 항상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을 가지시는데 남의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받는 거.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과거를 경험해보면 이럴 때 잘 됐구나 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져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까지 가려면 많이 잃어봐야겠네요. 아마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이니까 그런 네. 경험치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에 가서 네? 한국식으로 투자해서 깨지는 이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막 미국 펀드사 운영사였나? 네네. 거기서도 왜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막 리스크를 안고 막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한국인들의 좀 특성이 있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레버리지 쓰고 막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막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한국장, 미국장 상관없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투자 습관이라고 있고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보면 프랍 트레이더라고 그래서 회사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네. 매매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네. 중국 시장으로 엄청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시장이 98년도, 99년도에 아마 개방이 됐었는데 그때 해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냥 싹쓸이해. 왜? 너무 쉬운 장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한국장에 딱 들어와서 다 먹었어요. 우리가 최초에 중국에 들어가서 싹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돈을 가지고 못 나와요. 네. 가지고는 들어가는데 네.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네. 그 나라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 그 다음에 안 거죠. 뭐 명의도 내 거 아니야. 뭐 등등 너무 복잡해서 다 나와버렸는데 그 뒤에 시장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미 많은 경험치를 확보한
시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경험을 했어. 우리가 한 거 이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한국 돈 뭐 70조, 120조가 들어왔나? 얘네들이 뭐 사는 거 보니까 투자 스타일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하고 과거에 그 리스크 차원에서 다 저기 한 번씩 거쳐왔던 건데 에헤이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아직 우리도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한국식 스타일은 좋진 않은 거죠. 지금의 어떤 막 레버리지 쓰고 막 뭐 인버스에다가 막 하고 하는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투자. 어떻게 보세요? 중국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요. 네. 중국은 더 심합니다. 저는 그 투자 방식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물론 제가 경험한 바로 굉장히 투자 잘하세요. 해외 나와서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네. 상단의 몇 프로는 굉장히 월등한데 그렇죠. 이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구조이긴 한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 부인랑 같은 방송을 많이 보면서 본인이 직접 수업료 내면서 경험하지 마시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얘기했던 분들을 수업료 안 내고 이해하시게 되면 제가 단언해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얘기들 보니까 내가 수업료 안 내고도 이해했어. 라고 하면 그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급격한 뭐 신경 반응에 의한 투자 이거 뒤집기 나쁘지 않아요. 그 방법 충분히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방법이 나쁜 건 아니고 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 제가 머릿속에서 뭐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는 원칙. 네. 네, 투자 원칙을 결국에 지키는 원칙을 지키면은 뭐 눈 올 때만 해도 네, 돈을 벌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해가 뜰 때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네. 다들 하기를 또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